그런 질문도 많이 네.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일단 하버드대를 나오셨잖아요. 석사를 네. 마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하버드 하면 공부 잘하는 분들만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네. 어떻게 하면 하버드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예. 또 자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애들도 하버드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버드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전공 잘 택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하버드 저는 약간 사기예요. 뭐 건축과 하버드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하버드 학부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대학원이잖아요. 네네. 그 미국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의사 아니면 변호사 하잖아요. 아니면 MBA 하거나. 미국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애들이 하버드 의대 가고, 네. 그 다음에 똑똑한 애들이 하버드 MBA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가 하버드 법대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하버드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 그런 과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건축과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MIT 네. 공대 가셨다가 하버드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석사를 하시고 박사를 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네. 양쪽 다 석사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게 뭐 사연이 있나요? 일단은 건축 디자인은 박사가 없어요. 제가 무식했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건축 설계는 프로페셔널 디그리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파이널 디그리예요, 석사가. 근데 네네. 대신 좀 길어요. 한 코र्스가 3년 반 정도 돼요, 석사가. 그리고 길면 4년까지도 되고. 네. 그래서 제가 MIT에서 했던 거는 3년 반짜리 석사였는데 저는 학부 때 그 건축학과를 전공을 해서 스튜디오 2개를 빼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주껏 막 여름 때 수업 듣고 막 이러면은 네. 2학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반에 졸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처음에 딴 데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건축 설계 말고 딴 거 하려고 막 생각을 하다가 네. 그러다 돈은 벌어야 되니까 설계사무소는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다시 제대로 설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제가 갔던 프로그램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에마크 2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2년짜리인데 저 때는 1년 반짜리로 짧았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이 제일 설계 잘하시는 분들이 다 나온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내가 붙으면은 설계를 좀 해도 될 재질이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만 딱 지원을 해보고 네. 그런 다음에 붙어서 가게 된 거죠. 그런 계기겠죠.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설계사무소 다니셨고 네. 한국에 오셔서 어디 취직하셨어요? 아니면 바로 그냥 설계사무소? 바로 저는 홍대로 왔죠. 홍대 교수님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하버드 졸업한 다음에도 설계사무소를 다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네. 저는 건축사를 따야 되니까 이제 미국 건축사를 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건축사를 따야지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때 반반이었어요. 내가 그냥 건축가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로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일단은 두 가지 다 건축사는 따야 되니까 네. 건축사를 딴 다음에 쭉 했는데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한국의 건축 대학이 5년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4년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건축 설계 전공자들은 5년을 다녀야 되는 걸로 바뀌니까 건축 설계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됐던 거야. 야, 이게 과목이 많아지니까. 네, 과목이 많아지니까 일단 한 학년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건축학 인증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래서 교수님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 혼자서 한 학년에 뭐 80명을 다 가르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네. 한 교수님이 한 12명 이상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한 학생당 일주일에 40분 이상 크리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 교수님 TO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직 광고가 평소에는 몇 년에 하나 꼴로 나던 거가 네네. 1년에 한 3개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밍이 좋았죠. 아니, 능력도 있으시고 아니, 검증을 받으셨으니까 하버드에서 또 네. 나오셨고 미국에서 또 설계사 자격증 따셨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운치기삼이야 진짜. 인생은 정말 운치기삼이 난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준비한 질문들도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1인 가구는 원룸에서 많이 거주하는 것 같다라는 질문이었고요.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용 면적 4평, 5평짜리 원룸 공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해보셨는데 네. 이런 좁은 주거 공간이 확산되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저는
좀 안타깝죠. 네. 사실은 원룸도 4-5평은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한 최소한 10평 정도는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 제 친구들 싱글인 친구들도 보면은 네. 한 15평 20평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이 많은데 혼자 사는데도 40평 넘는 데 가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정작 또 혼자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는 분들은 또 너무 작은 방에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워낙 저렇게 해도 네. 그게 임대가 나가고 팔리니까 그 4-5평짜리 원룸을 많이 만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마치 우리 7, 80년대 때 85제곱미터를 많이 양산했듯이 네. 한 15평, 10평짜리를 많이 양산해서 그쪽으로 좀 더 원룸의 사이즈를 스탠다드를 좀 올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뭐 네. 청년 주택이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호수를 많이 늘리려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겉에서 그쵸, 봤을 때는 뭐 뭐라 그럴까요? 지금 무슨 그 닭장이에요, 닭장. 닭장같이 보이는 것들. 당장 용산구 삼각지역에 가면은 내가 딱 그거 보고서 진짜 호간 베레디움 프렌드라고 네.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냥 딱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정말 저도 거기 삼각지 지나가면서 예. 야, 저런 거를 짓고서 공급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청년들이 못 들어가서. 거기 인기 많아요? 네, 그게 좋은 스탠다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나가면 그거보다도 더 못한 것들이 너무 비싸게 팔려서.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GNP가 3만 불이니까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그거를 그렇게 지으면은 시장에서 그거보다 좀 더 안 좋게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그거보다는 고퀄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다못해 발코니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진짜. 난 그 인면 볼 때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전 진짜. 뭐 저는 담배는 피지는 않지만 네. 담배를 어디서 필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바람도 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람을 어디서 뗄까 그런 거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교도소 같아요, 제가 볼 때. 보스턴에 가면은 네. 찰스 강가에 강변에 되게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게 창문이 하나도, 그러니까 창문이 있는데 네. 창문이 작아요. 그게 교도소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거보다 못해. 교도소인데도 창문이 네. 커요. 와. 그거는 벽돌로 지어져 있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아파트인데 발코니 없는 아파트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그게 교도소인데 그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 학생 때는요. 한 네. 1인당 한 몇 평 정도 쓰면 딱 적당할까요? 아니 뭐 넓을수록 물론 좋겠지만은 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학생 때 학생 때, 대학생. 대학생 8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8평이면 원스페이스로? 네. 그 스튜디오로 한 9평 정도?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못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 그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도심에 뭐 홍대 앞이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겠지만은 뭐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그런 데다 그럼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5평, 4평 정도는 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인테리어 그런 곡적 건축가의 영역은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공간 배치 이런 거. 아는 바로는 그냥 저는 제가 뭐 심리학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집중력을 높이려면 천정고가 낮아야 되고요. 오히려? 네. 천정고 낮아야 되고. 공간이 좁을수록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원룸에 사시는 분은 암기가 뭐 고시공부 이런 거는 잘 되실 거예요. 야, 그건 저도 꼭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구나. 근데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넓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천정고가 높아야 되고.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실 같은 데 가면은 다 칸막이가 있고 네. 되게 좁은 큐비클 같은 데 집중하게 돼 있고 네. 조명도 이렇게 스팟 조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 책상만 딱 밝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네. 전체적으로 밝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중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는 창의적인 생각은 나오기가 어렵죠. 그럼 일단 태기를 해야 되네요. 네. 집중도 그 완기 위주로 하실 고시 공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천장이 낮고 좀 네. 밀집된 공간.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하실 분들은 천장이 네. 높고 그렇죠. 예, 널널하게. 네. 그래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 재밌네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명을 바꾸시면 돼요. 조명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네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불이 여러 개 켜 있잖아요. 밝잖아요. 네네. 이러지 말고 이런 불들을 다 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탠드를 놓고서 딱 고기만 밝게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집중력을 높이시고 내가 좀 릴렉스하면서 창의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조명을
뒤집어서 천정으로 조명을 때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광원을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직접 보는 것들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스탠드 하나 갖고선도 각도만 다르게 해도 확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아, 천장을 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구나. 네. 이게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에 보면은 딱 불을 켜면 형광등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디가 제일 어둡냐 하면은 천정이 제일 어두워요. 그렇죠. 이 광원만 밝고. 그러니까 사실은 천정도 더 낮게 느껴지고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거는 조명을 위로 쏘면 되는데 제가 그 스탠드를 하나 디자인을 했어요. 제작만 해서 팔려고 이제 모든 자취생들이 하나씩은 가지는 그런 스탠드를 하나 지금 특허 내신 거예요? 아직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 옛날에 제가 그 건축학과 다니면은 제도판에 쓰는 스탠드는 다 스프링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 돌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저한테는 익숙해요. 그런 조명으로 막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들은. 근데 뭐 특허까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고 기존에 있는 거 기능 옷걸이도 쓸 수 있고 그런 걸로 하나 만들고 있어요. 천장으로 조명을 쏜다. 그것도 오늘 또 새로운 데 알게 된 팁이었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직접 받는 게 이제 안 좋은 것이 안 좋아요. 그 3프로 TV에 나오는 정영진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걔가 하루 종일 이거 봤거든요. 스포트라이터를 매부쇼 매일 진행하고 3프로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한 3시간 4시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을 이걸 받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쉬질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글라스도 아니고. 그 녹내장 걸리지 않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도 돈 많이 버는 건 그렇긴 한데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동생이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또 다른 또 질문들을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게 너무 제가 재밌어갖고 이게 예전에 그 알뜰 신작 넘버 알쓸 신작. 그때 한번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유현진 교수님을 기억하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기도 하고 기업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롯데랑 현대 자동차 주가 비교하시면서 연면적 얘기하셨잖아요. 롯데 월드타워 연면적보다 GBC 현대자동차 부지가 3배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주가가 3배가 높을 것이다. 분석해 주셨던 게 나왔는데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서 GBC가 원래 105층까지 짓기로 했다가 그 층을 50층짜리 3개를 짓기로 전환했다. 그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뭐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그런 연관성은 아닌 것 같고 현대차가 그때 제가 정리를 하면은 롯데타워는 위로 뾰족해지고요. 현대타워는 높이는 똑같지만 직사각형으로 올라가서 상층부의 부피가 높아서 뭐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2.7배인가 뭐 몇 배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2점 몇 배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주가랑 똑같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녹화했을 때는 편집돼서 안 나갔지만은 그때 나왔던 또 다른 추가가 뭐냐면은 근데 1등은 그런 거 안 짓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100층짜리 건물 안 짓는다. 그러네. 삼성전자는 없네요. 높은 고층이. 그래서 그게 미국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미국이 그런 고층 건물 지을 때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시어스 타워, 뭐 크라이슬러 빌딩 이런 거 지을 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 그때가 미국이 유럽한테 그러니까 크라이슬러 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을 때에는 유럽보다 못 나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유럽만큼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고층 건물을 지은 거고 70년대 뭐 쌍둥이 빌딩 그 무너진 거 그리고 시어스 타워 이런 거 초고층 건물 다 미국이 지었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거. 그때는 그 7, 80년대에 소련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냉전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91년도에 9/11 테러 나고 나서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더 높은 건물 지을 줄 알았는데 안 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딱 보면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미국은 더 높은 건물을 안 짓습니다. 굳이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압도적 1등이기 때문에 안 지어. 그러고서 누가 짓냐면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이 초고층 건물을 지은 데가 어디냐면은 대만이에요. 대만. 뭐 이렇게 생긴 거. 타이페이 101인가? 타이페이 101. 그거가 중국이 경제가 부상하니까 얘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도 유경 호텔인가? 그거 되게 높은 거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연면적이 높다고 호텔. 뭐 그러니까 보면은 중동에서도 제일 못 나가는 데이 두바이였거든요. 부르즈 칼리파 짓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데 자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갔잖아요. 정의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굳이 내가 이걸 경쟁할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 굳이 1등들은 높이로 경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야,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재밌게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은 교수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쓴소리도 가끔 해주시고 아니면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2030 분들이 요즘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좀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2030 특히 20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질문이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20이나 30 초입 분들한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뻘이니까 저는 그분들이 집이 정말 필요로 하는 10년, 15년 정도 되면은 그때 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줄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너무 거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가 빠지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때를 기다리고서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서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저축을 본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저축을 해서 돈을 만들고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우문이 현답이었는데 제가 진짜 농담처럼 던지는 질문이었는데 너무 정답처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100% 공감하거든요. 지금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상기 신도시 물량만 막 들어와도 막 엄청 그냥 주변의 아파트들은 크게 오르긴 힘들 것 같고. 그렇죠. 뭐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용산구 이런 데 빼고는 어차피 거기만 포기하면은 살만한 데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골라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쯤 되면 좀 또 건축물들도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그래야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간 심리가 몰려서 이제 정부도 심리가 몰린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그냥 막 때려줘 갖고 성량가 그런 부동산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기도 하고 여유 있게 좀 좋은 것도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 3만 불 넘었잖아요. 그렇죠. 단군 이래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외 유럽에 여행 가든지 가가지고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들은 다 당대에 제일 잘 살던 사람들이 만든 도시란 말이에요. 런던도 대영 제국 빅토리아 시대 엄청 돈 벌었죠. 파리도 그 당시에 나폴레옹도 뭐 세계를 주름잡았고 뭐 뉴욕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잘 나가던 미국이 지었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아직은 그런 뭐 한양 500년 도비라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지도 않았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금이 제일 잘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어서 요번에 만드는 도시를 100년 200년 뒤에도 비행기 타고 그땐 비행기 아닐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와서 구경할 정도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급하게 이상한 것들 많이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좀 지었으면 좋겠고 그 보면은 부동산 저는 진짜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비싸게 못 팔고서 그지같이 지은 다음에 분양과 동시에 몇 배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걸 앞으로 더 100년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천천히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건물이 생기는데 그 스페인에 사베타 파밀리의 성당 있잖아요. 100년 동안 만들고 있는 게 그렇죠. 내년 후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이미 다 확보해놓고 성금 받아서 그래서 뭐 마음만 먹으면 10년으로 다 지을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걸 설계하신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성인으로 추대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완공하려고 하는 거래요. 근데 성인이 되려면은 뭐 돌아가시고 얼마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를 시키면서 짓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우디 건축사시잖아요. 가우디 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좋은 건축가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썼지만
가우디는 제가 건축을 하면 이게 건축 공부하기 전에는 와 이랬는데 네. 건축 공부를 하니까 그냥 그냥 되게 훌륭한 건축가구나. 네. 그냥 그분이 하는 건축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분이 하는 건축은 다분히 좀 장식이 과한 네. 약간 표현주의적인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뭐 특별하게 막 근데 그건 이제 예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건축하고 이렇게 잣대를 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현대 건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새로운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천재라고 그러고 막 거의 성역으로 하는 건 일단 모든 분야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가우디도 너무 성역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성자까지 추대받으면 거의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될 텐데 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나. 근데 물론 가서 보면 되게 감동이고 그거는 마치 그 베르니니의 조각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각이라든지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는 뛰어나지만은 뭐 사실은 이거를 뭐 우리가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뭐 르코르비제의 뭐 유니테 타비타시온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은 혹은 루이스 칸의 소울 인스티튜트라는 또 좋은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약간 비교는 좀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아티스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팝아트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그분은 진짜 성직자이기도 하면서 아티스트이기도 한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때 그 구엘 공원인가 있잖아요. 네. 그거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그 현지에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예전에 그 주상복합 비슷하게 분양을 했는데 분양에 참패를 해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다 보니까 공원으로 바꾼 거라고. 네네. 고급 주거 시설로 졌다가 망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부러운 거 하나가 그예요. 그런 구엘 같은 건축주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후원자가 있는 거죠. 후원자가 있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건축주가 다 구엘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 믿고 맡기고 제가 그 가우디 거를 약간 크리틱을 할 때 또 엄청 제가 댓글에 욕을 먹긴 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을 하고 싶으면 본질을 좀 바꿔야 되는데 새가 있는데 새가 하나는 진짜 새가 있고 하나는 새 인형이 있고 하나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럼 생긴 걸로 보면 새 인형이 정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날지는 못하죠. 근데 비행기는 금속으로 돼 있고 날개 있고 프로펠러가 있어요. 새하고는 날개짓도 안 하고 하나도 닮은 게 없는데 얘는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새하고 더 비슷한 게 이 프로펠러 비행기냐 아니면 새 인형이냐. 저는 프로펠러 비행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도 본질적으로 이게 더 새와 가깝다. 왜냐하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우디는 약간 새 인형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외관을 되게 자연과 비슷하게 만들고 뭐 제가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외관의 형태가 막 자연 같은 불규칙한 카오스적인 것들이 있고 색깔도 컬러풀하게 쓰고 뭐 그쪽에 카탈루니아 지방의 주요 특산품 같은 그 타일도 잘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있지만은 그게 좀 더 그 한 켜 그 장식을 벗겨내고 보면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새로운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100%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야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 맞구나. 100여 년 전에도 미분양 얘기가 나올 텐데 한국의 미분양 얘기가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네. 우리 100여 년 전에 미분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 거기는 그때도 분양을 했구나, 미분양을 했구나.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한 번에 지을 수 있었던 얘기고 그 얘기는 그만한 자본이 축적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지어진 건물이 큰 건물이 없는 이유는 큰 건물을 지을 만한 자본력을 동원할 부자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카탈루니아 지방은 스페인 내에서도 되게 잘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 클라시코 하면은 마드리드하고 이 바르셀로나랑 완전 전쟁이잖아요. 거의 다른 문화권으로. 대학 보면은 스페인은 그런 식으로 이쪽하고 저쪽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돈을 잘 벌었던 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게 있었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수출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데고, 그러니까 큰 부자들이 있고, 그래서 큰 건물도 지어서 분양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PF가 된 거가 뭐 1990년대부터인가요? 뭐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쇼핑몰 뭐 그런 대형 백화점들도 막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경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시장의
척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 미분양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래서 미분양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면은 야,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할 때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이 순간도 이제 지나게 되면 과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간이라는 것들이 쭉 존재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자산이라는 것들로 바뀌면서 과거에 어떤 공간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 그런 뭐랄까요? 현재의 경제적 위상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MZ 세대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은 받아들여고 그거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혁명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위에 주인만 좀 바뀌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좀 제대로 원리를 좀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땅 산 사람들은 엄청 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그 당시에 산 사람도 돈 벌었고. 네. 근데 그러한 사회의 변화를 조선 500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회는 정체된 사회인 거예요. 정체된 사회였다. 네. 정체되어서 오히려 500년 동안 부의 이동이 없었던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이 농업경제이기 때문에 땅밖에 없었던 시절이고 땅 문서를 물려받는 자식들만 계속 부자가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땅이 올라서 나는 지금 기회를 놓쳤지만은 네. 그런 사회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거를 잘 찾으면 되고 90년대에 그거를 잘 찾았던 사람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창업을 해서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세상에서 크게 부를 축적한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즘 메타버스가 뭐 뜬다고 하면은 네.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제2의 네이버나 제2의 카카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런 변화는 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바뀔 때 생겨나는데 네.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인구 밀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른 기회가 생기거든요. 조선시대 때 기회가 없었던 거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서울도 사니까 많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도시라고 하기 어려워요. 제 관점에서 보면은 단층짜리 집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거죠. 근데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관계가 늘어나서 네. 거기서 새로운 상업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네.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인터넷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연결이 되니까 네. 거기서 또 다른 기회가 발생을 하고 네. 그럼 분명히 한 10년 내로는 뭔가 메타버스 인터페이스가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무슨 디바이스가 하나 스마트폰 같은 뭔가 기기가 하나 발명이 되면은 네네. 그때 또 다른 변화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네, 저도 계속 눈치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제2의 애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네. 제2의 구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메타버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좀 메타버스가 좀 더 활성화되거나 발전 많이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들의 좀 변화도 있을까요? 제가 하는 건축 설계요. 네. 지금 오프라인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건축사 분들이 메타버스에서도 건축 행위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하죠.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 같은 거를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 나오셨었죠. 그랬나요? 예. 뭐 그게 약간 비스무리한. 네네.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NFT 아트를 파는 무슨 갤러리 같은 거를 뭐 컨설팅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메타버스와 기존에 있었던 페이스북 같은 거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페이스가 2D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올리고 뭐 이런 건데
그 얘는 평면이에요, 그냥. 네. 근데 메타버스는 그 안에 가상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공간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공간 디자인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존에 공간 디자인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가의 업역이 그쪽으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초창기에 그 공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은 지금 도시와 뭐 이런 지하철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뭐 되게 편안하게 이 도시를 이용하잖아요. 이 네. 도시의 공간을.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이 있었던 거를 잊으셨어요. 네. 어렸을 적에 태어나자마자 1살 되기 전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몸을 사용하는 걸 배우고 공간을 쓰고 나이가 많아서 자동차 운전하는 걸 배우면 도로를 쓸 수 있게 되고 지하철 패스가 있으면 지하철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공간을 이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습득한 그런 어떤 훈련이나 연습과 경험들이 메타버스 안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가도 뭔가를 내가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했던 행위들과 비슷한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그걸 쓸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도 계단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도 창문도 있고 벽도 있고 뭐 그럴 거라고 봐요. 초창기까지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언제를 말하냐면 시간이 지난다는 얘기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걔네들은 다르게 느낄 거예요. 우리 같은 올드 제너레이션은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굳이 안 그래도 중력의 모든 오프라인의 건물들은 다 중력을 거스르면서 만들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중력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을 떠나서 온라인 공간에 가면은 굳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걸 만들 거라고요. 네. 근데 나보다 한참 어린 지금 태어나는 애들 메타버스 이후에 보통 우리가 신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신기술은 네. 내가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진 기술은 다 신기술인 거예요. 스마트폰은 저한테 신기술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은 신기술이 아니야. 그냥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냥 기준. 예. 마찬가지로 메타버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난 세대인데 그 친구들이 메타버스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굳이 중력이 있는 뭐 이런 건축 공간을 상상하지 않을 거라고요. 처음부터 그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공간을 이용하는 시스템도 다르고.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때 가면 한 번 더 디자인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00년 전에 한옥 짓다가 요즘엔 다 콘크리트로 고층 건물 짓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네네. 지금 있는 만들어지는 메타버스는 오프라인 공간과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지다가 한 20-30년 뭐 2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15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또 한번 바뀔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변수는 서버의 속도, 컴퓨터 하드웨어의 속도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런 기술이 요즘 같은 수준의 서버 이용해서는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똑같아요. 목조로 2층 이상 건물 짓기 어려웠는데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는 20-30층까지 짓잖아요. 네. 서버의 기술이 발전을 한번 뭐 양자 컴퓨터로 바뀐다든지 바뀌게 되는 순간 메타버스의 모든 공간도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냥 고개를 계속 끄덕이게 되네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저께 제 아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저한테 21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스마트폰이 생겨난 다음에 태어난 애들한테는 또 어떤 게 새로울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훌륭한 그래서 질문이네요. 야, 너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 없었냐 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 핸드폰도 없었다고 자기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2G 핸드폰 썼는데 그렇지. 예, 걔가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희는 학생 다닐 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카폰 보면은 와 진짜 부자인가 보다 그 정도였었지. 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살 먹은 애한테도 지금 태어나는 애들한테는 또 새로운 또 문화가 또 나올 거다. 그렇겠죠. 또 메타버스 그런 네. 것들이네요. 이제 또 네. 다른 생각 방식이고. 네.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다 바닥에 기반을 두고 네. 모든 게 다 만들어져서 네. 바닥에 기반이 없으면 진짜 굉장히 완전 다른 창의적인 거죠. 것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진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스팔버그, 예, 네. 스팔버그 영화. 예. 거기 보면은 그 댄스 플로어가 나와요. 근데 공중에서 막 춤추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춤추러 클럽에 가면 당연히 바닥이 있고 조명은 위에 달려 있어야 되고 그렇죠. 스테이지 앞에 있고 이게 딱 고정관념처럼 돼 있잖아요. 좀 많이 다니셨었나 봐요. 아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인데 그 네네.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시면은 공중에 떠서 막 춤추고 사방이 다 위아래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춤을 그렇죠. 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차이인 거예요. 음. 맨 처음에 내가 클럽을 간다. 내가 뭐 19살에 처음 클럽 갔을 때는 댄스 플로어 있고 조명기 위에 달린 건데 네.
그 후대에 우리 태어난 신세대 애들은 처음에 메타버스에 클럽을 먼저 갈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스테이지가 없잖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이런 댄스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를 거라고 봐요.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공부해야겠네요. 좀 나이가 기성세대들도 좀 바뀔 거니까. 네. 스마트폰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것처럼 네. 저희 할머니들도 이제 배우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메타버스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의 시대는 제 개인적으로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하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지 사실 뭐 어제와 올해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하드웨어도 별로 바뀐 게 없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바뀐 게 없어서 그냥 RPG 게임하는 애들한테는 메타버스지 저희는 아직 뭐 제페토도 안 하시잖아요. 잘 그렇죠. 거기서 옷도 안 사고 그러니까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뭐 우리는 차라리 그 제페토 열심히 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스타필드 하나 쇼핑몰을 가지 우리는 그게 더 훨씬 더 뭐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가든지 그게 사람 구경하기가 더 쉽고 네. 그 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직은 더 좀 시간이 걸려야지 바뀔 것 같아요. 아, 또 그 말씀도 들으니까 또 힐링이 되네요. 네. 또 조급했었거든요. 아니 전혀 조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치일까봐 네. 그래서 또 꼰대들 네.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또 무시당할까봐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남았다고 네. 하는 것들 네. 천천히 좀 적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유튜브를 봤었는데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 지금 20대나 30대 분들 중에 집을 못 사니까 오히려 네. 차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요즘 또 이제 그 할부로 사기도 하니까 카푸어 뭐 이런 네, 것도 나오고 네. 있었는데 이런 카푸어족 아니면 또 2030들이 외제차를 하거나 집을 사기보다는 차를 사는 데 더 집중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생활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선순위의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자동차를 사는 게 가장 손쉽게 이 도시에서 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네네. 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가서 차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차가 생기면 연애하기가 편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뚜벅이를 벗어나야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 여담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애를 계속 못 해가지고 아빠 제가 차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네. 야가 차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다가 차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는 만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야, 명언이다. 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네. 자동차가 뭐 그걸로 나의 욕구를 해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공간적인 욕구는 해소할 수 있는데 그 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다 그것 때문에 나의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좀 늦어진다면은 그게 좀 더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듣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진짜 늦게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늦을수록 더 불리하다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껴서 옛날에 한 4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을 그 똑같은 집 지금 살려면 한 40억 대니까 이게 뭐랄까요? 자본이 내가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자동차 사는 건 좀 더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크다. 나는 뭐 집은 모르겠고 앞으로도 안 살 거야. 그러면 자동차 사고 즐기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어떻게 보면 미래 자산에 대한 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지금 집 사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예, 그 집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생각을 시드머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알뜰하신 편이신가요? 어떤가요? 아니 저는 알뜰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냥 집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그쵸. 저도 알쓸신잡 안 나갔으면 집 못 샀지. 네. 아무튼 그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굉장히 좀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인생에서 가장 큰 몇 번의 전환점이 있는데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전환점 중에 하나가 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책이 나왔을 때가 좀 달라졌고요. 세상이 저를 보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알쓸신잡이 나왔을 때 그게 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파워라는 거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같은 사람을 같은 구청장을 내가 알쓸신잡 나가기 전에 만났을 때 하고 나간 다음에 만났을 때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시더라고 이분이.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연 거예요. 셜록 현준이라는. 왜냐하면은
알쓸신잡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그 어쨌든 대중과 소통을 직접 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그게 미디어의 파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청장님이 저한테 약간 옛날에 막말하시던 분이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방송에 나간다는 것 자체도 방송국이라는 어떤 거기서 허락해줘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권력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알쓸신잡 3에서 제가 시즌 3에서 못 나갔잖아요. 네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 헤게모니는 나영석 PD가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이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그게 가능해진 거죠. 방송국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그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거죠. 편집권도 나한테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만큼 뭐랄까 자립이 더 가능한 권력이 분산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옛날보다는 더 쉬워진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옛날에 KBS, MBC, SBS 아니면 저희가 이 매체라는 것들을 접할 수가 없죠. 누굴 보여주거나 그럴 수가 없었는데 유튜브 나온 다음부터는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네. 내가 내 거를 보여줄 수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말 중요한 게 본인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네. 그게 뭐 정보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능력 가진 사람도 중요해지고 네. 어쨌든 그 뭐랄까요 미디어를 송출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갖고 있는 거가 권력이었던 시절은 끝났다. 방송국이 없어도 큰 대형 카메라 그 옛날 수십억 하던 그런 카메라가 없어도 네.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예. 하면 되죠. 그만큼은 정말 되게 민주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또 이런 대중 큰 공중파 방송국들이 오히려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고 네. 그쪽으로 또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공룡 같아요. 이게 거대 조직 그런 대형 케이블 방송국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많은 생산 시스템들이 더 다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뭘 만들 때. 그래서 아무튼 뭐 카푸어의 생각 2030이 집을 갖지 않고 차에 더 집중하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진국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미국이 좀 다르고 일본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본 얘기하면 항상 거품 얘기가 나오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계속 성장하는 느낌.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뭐 연차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쪽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네. 정답 말하는 건 아닌데 이제 건축가시거나 인사이트가 깊으시니까 그런 차원이 없으셨습니다. 둘 다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공간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 공간, 인구 밀도의 사이즈,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게 기후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기후대. 네, 미국은 뉴욕의 기후와 샌프란시스코의 기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도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고 땅도 너무 넓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남북으로 길어서 북한도와 오키나와가 다르긴 하지만은 네네. 어쨌든 사이즈는 작고 그리고 이 섬나라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부동산 자산의 중요도 같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는 일본과 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생각은 해요. 우리는 근데 더 작잖아요. 더 작고 남북 방향으로 일본에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렇죠. 5분의 1도 안 되나? 그러니까 기후대가 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70% 산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농사 짓는 땅 빼고 나면은 도시가 평지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간의 희귀성은 그렇다고 북한은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의 섬이잖아요. 우리도. 섬이네요, 진짜. 네, 우리는 섬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기는 게 교통수단이 점점 발달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차를 뚫으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도 기차를 뚫으면서 근데 좀 빠른 기차, 뭐 신칸센 같은 것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는 더 빠른 교통수단, 자율주행이라는 또 변수도 있고 그러면은 교통수단이 바뀌면은 네. 국토 개발이나 도시가 바뀔 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의 속도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그 시간 거리가 바뀌고 네. 그거에 따라서 공간이 압축되는 효과가 생겨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남한이 남북 방향으로 일본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지만은 이게 더 압축되는 효과가 생겨서 네. 제 관점에서는 남한은 앞으로 10년, 20년 뒤면은 거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도권 나누고 부산 나누고 대전 이거 의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변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일본처럼 갈 것이다, 혹은 미국처럼 갈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큰 변수, 또 다른 변수가 들어왔고 이미 지형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른데 그래도 비슷하다고 하면은 미국, 일본 중에서는 일본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죠. 그럼 일본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도심은 계속 거기는 활성화되어 있고 네, 좀 어설프게 만들었던 신도시는 조금 이제 좀 네, 그럼 망하는 거죠. 네, 한국도 좀 비슷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서서히 네. 그 지방에 있는 많은 마을이나 이런 중소도시들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컴팩트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커버하고 있는 면적을 줄여가고 자연을 회복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딴 데다가 뭐 녹지를 막 택지로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만들고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네. 지금 이미 깔아놓은 상하수도만 이용해도 전기 라인만 이용하더라도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이 가구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다가 밀도를 좀 높여서 짓고 단순하게 밀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네네. 밀도가 높으면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단층짜리 2층짜리 집에서 살 때가 좋았잖아. 그런 얘기를 노스텔지아로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대한민국의 도시가 만약에 그런 저밀도로 가게 되면은 뭐 뉴저지 같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거나 하면은 대한민국 경쟁력도 없고 국토가 거의 다 그냥 주택 택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밀도를 높이더라도 그다음 양쪽의 장단점. 저보고 맨날 누가 와서 왜 주택에 가서 안 사시냐. 난 극장 가까이 살아야 된다. 도시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돈이 없어서 주택 못 산다.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은 모든 국민이 주택에 사는 게 아니고 주택 같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장점도 있고 주택의 장점도 있는 그래서 그게 기존에 없었던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게 환경적으로도 더 친화적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밀도 높은 것들 저도 100%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부동산 정책 만드시는 국회의원분들 나오셔갖고 네. 뭐 서울을 네. 뭐 전원 주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시게 공약을 갑자기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부동산의 비율도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집값을 올리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일자리도 몰리는 곳에만 몰릴 것이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찾는 일자리들은 줄어들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특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관광지라든지 네. 그런 건 남게 되고 그렇게 좀 각각 좀 역할이 달라지고 네. 일자리 몰리는 데는 더 몰리고 이런 네. 것들이 된 것도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될까요? 뭐 사실 저는 여기서 바람직하다는 표현은 좀 쓰기가 어렵고 바람직한 표현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어요. 네. 그게 바람직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네.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 현상이고 그걸 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현상을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네.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럼 우리는 현상은 어떠냐? 당연히 사람 많은데 경제적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가고 그거를 억지로 그거는 옳지 않아. 우리는 지방에 가서 나눠져서 다양성을 만들어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자기가 본인이 먼저 가든지. 네네. 만약에 그게 정말 된다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업이 생길 거라고요. 그냥 억지로 찢어가지고 옮기고 그게 공권력의 남발인 거예요. 그게. 네. 혁신도시, 기업도시 네. 그런 것들은 만약에 혁신도시를 만들 때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에다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피렌체나 뭐 예를 들어서 베니스나 이런 게 다 다르듯이 뭔가 다르게 만들었으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무슨 강남 짝퉁 같은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서 이사가라고 하니까 그 LH 땅 장사만 하는데 도움만 줬을 뿐 특별하게 뭐 제가 볼 때 거기까지 갈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세종 때 동북 사성인가요? 뭐 그래 억지로 막 인구를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동북구성. 동북구성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세종의 되게 안 좋은 그런 그 행위로 되는데 뭐 그게 네.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중세 때도 똑같았어요. 스페인 쪽은 거의 무어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장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다 이슬람에게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 도시가 없으면은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네네. 그래서 그 무호족들, 이슬람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도시의 거점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지순례를 해서 관광객이라도 보내서 인구를 유지하고 상업활동을 해서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은 했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네. 우리도 뭐 그 정도 노력은 난 오케이. 뭐 할 수, 뭐 그게 21세기에 맞는 성지순례가 돼야겠지만 새로운 방법을. 네. 그런 방법을 찾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테크놀로지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디지털 노매드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네네.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기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는 것 때문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 가는 그 로컬에 좀 약간 지방에 있는 그런 시골이 더 가기가 편안해졌다라든지 네. 뭐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글로 이사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수도권이나 아주 중심 도시에 자기의 집을 놓고 거기를 자주 가겠죠. 네.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가서 산다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뭐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쪽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로 옮기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시 뭐 아까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네. 중심부로 모이는 거를 제가 볼 때는 그 큰 흐름은 막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저도 100% 공감하고요. 네.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혁신도시 만들 때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네.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인구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렇죠. 기존 도심에 집이 부족하니까 만드는 것들인데 네. 신도시를 만드니까 기존 도심의 인구를 뺏어 와서 박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도심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더군다나 일자리가 더 없어지죠. 혁신도시에 네. 있는 공공기관 말고는 다른 일자리가 줄고 있었거든요.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네. 너무 아이러니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뭐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본인만 가고 가족들은 안 가요. 안 가죠. 예, 심지어는 그 장들 있잖아요. 높으신 분들. 세종시의 장관님들도 안 가요. 안 가죠. 서울에다가 별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별도 업무관을 또 만들어요. 왜? 맞아요. 잠을 자야 되니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게 그 세금 낭비이기도 하고. 네. 또 서울같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또 기회를 뺏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계산해서 빠뜨렸던 거가 KTX예요. KTX가 세종시까지 37분만, 그러니까 수서에서 37분이 가잖아요. 40분도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래도 뭐 과장님 이상은 안 가지만 그 밑에 말단 사원은 간다. 제가 보는 말단 사원들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계속 나와요. 거기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서 그냥 탁상공론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들이에요. 그게 지방의 혁신도시 만든 것들. 그리고 아니 세종시를 만들지 말고 대전으로 그냥 보냈어도 됐잖아요. 이미 또 있었거든요. 네. 도시가 서구에. 네, 거기 있고 거기에 뭐 한 제가 어저께 들은 말로도 뭐 한 18만 평, 20만 평 정도의 정부가 갖고 있는 땅도 있었고 그것만 제대로 만들었어도 됐는데 뭘 굳이 그걸 왜 그랬겠냐고요. 그게 LH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야지 택지를 조성해서 자기네들이 일거리가 생기니까.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의사결정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모든 그런 문제들을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신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일산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이사 갔잖아요. 그렇죠. 분당으로도 이사 가고. 그래서 이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약간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주택이 적었을 때고 네. 서울에 이제 몰려드는 수요만 감당하기 주택이 필요했으니까 그때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인구가 따라가지 않는 공급이어가지고 네. 이게 좀 제가 봐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 서울 을지로 종로에서 사원증 걸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게 희망이고 위안이죠. 이런 말씀해 주시네요. 네. 직장인들의 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저기 그 사원증 쫙 해서 딱 네. 하고
직원 할인이다. 네. 얼마나 짜릿한지.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거. 처음부터 사장님이셨잖아요. 직원들의 심정 좀 아세요? 아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한참 했잖아요. 아, 뉴욕에서. 네. 예. 미국과 좀 어때요? 직장 분위기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설계사무소에 있었는데 설계사무소라는 곳이 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조직이고 네. 제가 있던 데가 정말 세계적인 건축설계사무소인데 총 인원이 40명밖에 안 됐어요. 세계적인데. 네. 오. 그러니까 40명만 돼도 못하는 건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건설사가, 그죠, 설계사무소들이 막 1000명 가까이 되는 거는 그냥 그건 이마트예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양쪽으로만. 제가 리서치 회사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클라이언트사 중에 이제 해안 건축이라는 데가 있고 네. 히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 크잖아요. 1000명이. 거긴 예, 대기업인 거잖아요. 대기업이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하시는 일하고 다른 건가요, 많이? 아, 뭐 물론 설계하고 하는 건 똑같고, 근데 그쪽이 더 큰 프로젝트의 규모를 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근데 그 뭐 5,000세대 아파트 뭐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기형적인 건축 구조라는 거예요. 네. 일단 국가에 비해서 프로젝트 규모가 너무 크고 전 세계에서 고층 건물 제일 많이 짓고 제일 알려진 코퍼레이션 스타일의 대기업 같은 스타일의 건축 설계 사무소가 SOM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같은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것도 해외 진출도 거의 못하는 이런 국내 업무만 하는 애들이 1000명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사실은 몸집을 키워야지 프로젝트를 따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몸집을 키워서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대형 아파트 프로젝트 로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사위원들을 매수해야지만 이 프로젝트를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교수들하고 컨택이 닿을 포인트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도 지역 안배해가지고 학교를 다 뽑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다 연줄이 닿을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직원 30명인 회사가 그런 공모전에 당선될 확률과 직원 600명인 회사가 공모전에 당선될 확률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600명이 많아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하고 컨택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 중에 누군가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을 또 직원을 뽑기도 직원을 하잖아요. 뽑고 그래서 네. 계속 빈입빈 부입분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자기 학교 의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자기 회사에 감사로 또 초빙을 해가지고 모시고 그러면 또 그 졸업생들 뭐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또 교수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다 컨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설계사 말고 이제 시공사나 이렇게 수주를 해야 되는 시행사 분들 직원 적합분들 휘타를 가면은 네. 직원분 중에 많이 뵀던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쇼트트랙 선수들, 스케이트 선수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잘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아서 이 건설업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공무원으로 와서 회의 참석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한 로비를 할 때 이렇게 아마 인간관계 컨택 포인트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대기업들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데들은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빨리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좋아하는 드라마 있으세요? 좋아하는 드라마요? 네. 제가 요즘에 푹 빠져서 잠 안 자고 봤던 거는 일본 만화 하이큐입니다. 만화 영화 아니 만화책? 만화 영화. 만화 영화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 애니를. 네. 근데 슬램덩크 이후에는 그런 스포츠 만화는 없을 줄 알았는데 네네. 진짜 재밌어요. 대사가 예술이잖아요. 네. 와, 받아적고 싶을 정도로. 진짜. 그리고 배구가 그렇게 재밌는 게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걸 보기 전에. 하여튼 뭐 그것도 재밌었고 네. 뭐 드라마요. 네. 드라마는 진짜 전 옛날에 드라마 완전 매니아였거든요. 네.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뭐 다 미니 시리즈를 동시에 한 4개쯤 봤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드라마만 봤던 시절인데 한 40 정도 되니까 네. 모든 드라마를 섭렵해서 너무 예측이 가능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재미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하버드 로스쿨을 가시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에서 네네네. 강우석 검사를 되게 네. 재밌. 근데 저도 똑같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군대 있을 때 모래시계가 나왔었는데 네. 너무 강우석 검사가 멋있어갖고 제가 신방과여서 네. PD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 제 때가 졸업할 때가 IMF라서 이제 PD를 안 뽑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강우석 검사가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법고시를 준비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1년을. 많이 네. 하셨네. 네, 시험을 봤어요. 그래요? 네, 봤는데 다른 과목들은 대충 나왔는데 영어가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 영어를 워낙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포기했었던. 사시에 영어를 봐요? 1차는 5과목 중에 영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생각이 나갖고 네. 저랑 공통점이 있으시구나. 네. 네, 그런 처럼 물어봤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네. 지금 한국
중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나의 아저씨예요. 아, 저도 야. 아이유 나왔던. 알죠. 거기 정말 건축사무소가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이성균. 네. 보셨나요 그 드라마? 아, 저는 그거를 풀로 못 보고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에 있는 요약본으로 봤는데 와, 그 드라마 진짜 인생 드라마더라고. 꼭 보세요. 네. 제가 3번 봤어. 풀로. 아, 진짜 그럴만 하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대사도 좋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 따뜻하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사들과 연기와 와. 근데 참고로 그분은 구조 기술사이기 때문에 네. 저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네. 구조 기술사가 되면 밥 먹고 사는데 이렇게 걱정이 없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취직이라든지 사업하기 좋은 자격증인 거예요? 일단은 모든 자격증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이긴 하죠. 막 큰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대사가 나와서 네. 나 구조 기사라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런 대사가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그렇긴 진짜.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건축 사무소가 멋있게 나왔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신사의 품격이라고 있어요. 아, 그건, 장동건. 그거는 완전히 허구예요, 허구. 왜요? 그건 진짜 나 보면서 온몸에 오그라들어가지고 네. 막 너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축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허세 부리고 막 그게 대한민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건축가에 대한 오해인데 일단 그렇게 잘생긴 사람 별로 없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렇게 여유롭게 설계사무소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건축가를 가장 리얼하게 묘사한 데는 건축가 개론입니다. 수지. 예, 근데 수지 같은 사람 첫사랑. 그러니까 건축가 나와서 수지 같은 여자랑 결혼 못 하잖아요, 거기서. 맞아. 그 감독이 네. 그 건축가 나왔죠. 연대 건축가. 네, 맞아요. 아시는 분이세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저보다 2년 후배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은 실제로 설계사무소도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얼리 진짜 리얼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 설계사무소의 그런 네. 것들을, 원리들을. 거기 보면 제주도 집 나오잖아요. 네. 그거 천장에다가 그 잔디 딱 깔고. 네. 너무 좋았어요, 좋고. 그쵸. 근데 그런 집은 절대 지어질 수가 없죠, 법규상. 불법 건축물입니까, 그럼? 아니, 그게 멋있었던 거가, 네. 저도 진짜 그런 집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제로 건축법규를 다 지키고 짓잖아요. 그럼 거기 난간이 서야 되거든요. 난간이었구나. 네.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지붕의 잔디밭에 난간이 깔리고 그런 순간 그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뷰가 가리겠네요. 네. 예. 되게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어렵습니다. 건축하기가. 네. 이응주 감독님이라고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좋은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솔직히 부동산 쪽 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네. 2030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드렸고요. 네. 예, 좀 뭐 인사 말씀이라든지 홍보하실 것도 좋고요. 뭐 네.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종의 경제 원칙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실시간이니까 되게 각본 없이 되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셜록 현주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